조직화가 중요하다 그랬죠. 조직화. 모든 것은 조직화해서 우리가 저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의의가 뭐냐면 무수한 자극들을 여러 집단으로 조직화함으로써 하나의 전체로서 지각한다. 전체로서. 우리가 물건도 그렇죠. 부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이제 뭐죠? 부품 장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보면은 에, 공구 부품이죠. 공구 부품. 그다음에 모든 부품이 다 있어요. 뭐저 자동차 관련 부품도 있고 뭐 조그만 롯데에서부터 뭐 큰 다 있고 한데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고객이 오면 그렇게 쉽게 그걸 잘 찾아내요. 그 뭐냐면 딱 그룹핑화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류해 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학문적으로는 조직화 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배치를, 레이아웃을. 그래가지고 어느 부품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부품 중에 상위, 중위, 하위 해가지고 딱 묶음으로 범주화 해가지고 그걸 물건을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없이 바로 가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도서관의 책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 분류 기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대중소 분류해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이게 진정한 기억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고서 어떻게 무슨 모래알 속에서 바늘 찾는 격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두뇌도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조직화. 그래서 지각적 조직화는 다양한 자극을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의 형태로 변화하는 이런 과정인데 거기에 이제 지각적 부호화. 이것도 이제 구분이란 뜻입니다. 지각적 부호화. 그 다음에 이를 통합해서 지각하는 통합화로 구분이 가. 그러니까 부호화하고 통합화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직화해서 우리는 기억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통합화의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이제 게슈탈트 심리학이죠. 게슈탈트 심리학. 이건 뭐냐면 이제 첫째 형상과 배경. 우리는 주가 되는 형상이 있고 뒤에 둘러싸고는 배경이 있다. 그렇게 기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케터들은 어떻게 하면 주가 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잡아줄 건가 하는 게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집단화한다. 집단화.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러니까 유사성, 유사한 거나 그 다음에 연속성 있는 걸로 해서 이걸 집단화해서 기억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죠. 집단화하는 거죠. 다. 예를 들어 소비자 행동과 심리, 소비자 행동과 심리라고 하는 거 집단화시키는 거죠. 내용이 다 유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화한다. 그게 이제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TV 같은 거 보면 정말 이 복잡한 그런 어떤 뭐랄까, 소재를 아주 쉽고 단순화해서 설명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은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그렇게 단순화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중언부언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순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결성. 뭔가를 이제 완결하려고 하는 저게 있대. 그래서 징글벨. JMB라고는 회사가 이걸,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징글벨 해서 J하고 B를 빼서, 이게 뭐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관심.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고 환기는 동일한 용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완결성.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뭐냐면 어떤 특성 대상 정보에 대한 총체적 지각을 이미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저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모든 건 이미지로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자극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여러 정보 중에서 특정 대상 정보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 이미지로 본다. 이미지.
이 세상을 우리가 보는 것은 그래서 이미지로 보는 겁니다. 저를 보는 것은 제 눈만 보는 게 아니죠. 제 코만 보는 게 아니죠. 전체 내 신장에서부터 몸무게에서부터 내 페이스 얼굴의 모습에서부터 이런 걸 다 이미지화해서 보는 거죠. 아, 그래 저 사람은 쌍꺼풀이네. 아, 저 사람은 어떠네. 이런 게 다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한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기억을 못 하죠. 기억을 못 하죠. 그다음에 이제 지각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 여기는 이제 소비자 행동과 심리에서 시장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 그 이미지에 대한 시장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지각도예요. 그 이제 상대방과 나와 다른 점을 그 지각도에 표시하면 내 포지션을 어떻게 할 건지 나오겠죠. 상대방 제품과 나의 제품, 내 서비스 제품과 상대방 서비스 제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상대적 위치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우리가 지각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각적 해석을 하는 거죠. 조직화하면 뭐예요? 그걸 해석을 해야죠. 이제 해석. 그래서 이제 해석은 이 자동적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지각적 해석이 깊고 낮고 얕고 넓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석의 수준이 가시적인 것은 해석의 수준이 좀 얕겠죠. 바로 눈에 드러난 거니까. 추상적인 건 좀 해석의 수준이 깊겠죠. 깊게 하겠죠. 그러니까 지각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얕게 하느냐, 깊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 좁게 하느냐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느냐, 단기적으로 하느냐 이런 게 이제 해석의 유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교화 수준 여부. 이게 정교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세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해석을 더 깊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건 얕게 해야 되고. 그건 뭐 우리 자원의 한계 때문에 아주 머리를 써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천재예요 천재.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억 가능성. 이제 해석이 얕아지면 기억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유용한 정보라 생각하면 해석을 깊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억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각적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천재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각적 추론. 추론도 아주 중요하죠. 추론은 이제 보면 첫째 이제 삼원 체계로 우리가 추론을 해요. 그 뭐냐면 이제 기호하고 대상하고 해석체가 있는데 기호를 예를 들면 브랜드라고 그러고 대상을 상품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다 믹사해 가지고 해석한다 이거죠. 내가 추론한다 이거죠. 아, 이건 이렇게 했다. 아, 이런 제품에 이 브랜드의 제품은 좋아 하는 식으로 내가 추론하는 거죠.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데 평가. 이 제품을 내가 써봤는데 이 브랜드를 써봤는데 그럼 다른 제품도 좋을 거야. 이게 할로 이펙트 후광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좋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사성. 미투 법칙이죠. 미투. 예를 들어서 좋은 브랜드, 좋은 제품 옆에 제품을 놔두면 아, 이것도 좋은 제품이겠거니 하고 유사하게 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좋겠다고 느끼게 하는 것.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 높은 가격의 제품은 고품질일 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국내산은 과거에는 뭐 미제가 좋고 한국제가 나쁘다고 그랬지만 이제는 한국제하고 외국제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제가 좋다 하는 걸 우리가 상관관계로서 추론하고 유사성으로서 추론하고 평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후광 효과로서 추론하고 그 다음에 삼원체계를 통해서 지각적 추론을 한다. 해석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게 기억입니다. 기억은 이런 전체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기억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은. 자극부터 시작해서 종국에 선택된 결과로서 내 머릿속에 안착이 되는 것. 그게 이제 기억이죠. 그 지각과는 다시 한번 우리가 봐요. 자극이 왔죠. 노출이 왔죠. 주의를 기울였죠. 이해미 보존이 되죠.
그렇죠? 보존. 근데 보존은 어떤 형식이냐? 지각적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조직화하죠. 그 다음에 해석을 우리가 하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기억이라고 하는 완성품 속에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적 자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의 구조를 보면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자극이 오면 0.25초 사이에 그걸 판단하고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훅 지나간다는 거죠. 예, 감각 기억. 그 감각 운영이 아니고 운용입니다. 예, 오타가 났네. 운용 기억입니다. 운용 기억을 단기 기억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감각을 통해서 내가 단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선택한 것 감각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기억 속에서 나온 걸 인출해 가지고 나온 정보. 이걸 이제 우리가 운용 기억, 단기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은 뭐냐? 이제 감각 기억 속에서 운용 기억으로 갔다가 이게 장기로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기억에 이제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뿌리가 박힌 거. 그게 이제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장기 기억이 뭐 영원히 장기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데 장기 기억은 어휘 기억과 일화적 기억으로 이게 장기 기억된다 이거예요. 이 어휘 기억은 뭐냐면 네트워크 형태로 벌집 형태로 이게 다 기억이 된다 이거 장기 기억 속에 네트워크 형태로 하나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물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가 우리 머릿속에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머리가 과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어휘 기억을 가능하면 망각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걸 내가 필요한 것, 원한 것,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런 것을 기억에 저장해 놔야 우리가 기억 속에서 항상 장기 기억이 그게 알찬 장기 기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잡동상이 넣어놔봐야 그건 뭐 기억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 꼭 필요한 것, 내가 앞으로 쓰임새 있는 것 그런 것만을 모아놨을 때 그 장기 기억이 인출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일화적 기억은 뭐냐면 이제 시간 순서대로 뭐 기억한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과정을 쭉 만들어 가지고 스토리텔링해서 기억하는 거. 이게 사실 기억이 오래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휘 기억과 일화적 기억이 있다. 장기 기억. 그다음에 이제 기억의 저장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참 이게 중요해요. 연상망 방식이 있고 범주화 지식 방식이 있어요. 연상망은 뭐냐면 이제 노드하고 링크.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네트워크처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한다. 현대 자동차에 뭐 소나타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나타는 어디서 만들지? 현대. 현대 제품은 뭐지? 참 가격 대비 아주 성능이 좋다든가 연비가 좋다든가. 그 다음에 또 소나타와 대비되는 경쟁 제품은 뭐지? 기아의 K5라든가 뭐라든가. 그 다음에 뭐 소나타는 누가 타지? 그건 젊은 층이 아주 선호한 거. 뭐. 이런 게 이런 식으로. 그날 소나타 연비는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언제 시작해서 연식은 어떻게 됐지? 이런 게 다 이렇게 연상망 형태로 해서 스키마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기억이 안 되죠. 근데 이것을 많이 이런 연상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머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이걸 잘 구성해서 잘 짜임새 있게 저장했기 때문에 이게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나타 하면 나와서 쭉 머릿속에 연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 합이 바로 스키마라는 거예요. 스키마.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범주화 지식은 뭐냐면 이 추상성 수준을 이제 상위로 놓거나 중간 단위로 놓거나 하위로 놓거나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제 대형차, 뭐 중형차, 그다음에 뭐 소형차 이럴까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 상위 개념은 이제 뭐 운송수단 뭐 그런 게 있고요. 운송수단 중에 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범주화 해가지고 나름대로 딱딱 줄을 세워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기억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의 인출하고 망각이 있어요.
기억이 인출이 안 되면 그건 죽어버린 거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인출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망각도 필요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인적 자원의 한계라고 하죠. 두뇌도 자원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게 망각이 돼야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그게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정보를 막아버린다고 그랬죠. 방어해버려요. 들어오지 말라고. 나 이미 다 찼다고.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자리 찾아가지고 막 식사하고 그러는데 너무 오래 있으면 다른 사람들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방 빼 주시겠어요? 그럼 방 뺀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애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망각도 아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냐면 리허설이 필요해요. 리허설. 기억의 인출에는 리허설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복이죠. 유지 리허설이 있고 정교화 리허설. 유지 리허설은 뭐냐면 반복 복습이에요. 우리 공부하는데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교화 리허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지 리허설은 이제 리뷰하면 리뷰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리뷰하면 다시 본다, 복습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근데 정교화 리허설은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아, 리가 접두사로서 다시란 뜻이고, 뷰가 본다는 뜻이네. 그럼 이제 리뷰, 뭐 리와인드, 리피트, 반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리셀링. 뭐. 그 다음에 많이 있죠. 리타이어도 있고요. 이런 게 해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정교화해 가지고 기억하네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는 그 내부에 이 정교화 리허설을 통해서 외우게 되면 훨씬 기억력이 더 오래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리허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망각도 중요하다 했죠. 망각. 빨리 망각시켜버려야 돼요. 안 좋은 건.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건 빨리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쉐테 이론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없어진다. 이런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자극을 주고 강도를 강화해주고 뭐 이렇게 주의 환기가 강한 것은 쇠퇴 이론에 또 적응이 안 돼요. 시간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는. 그만큼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해 이론이 있어요. 순행 이론과 역행 이론인데 순행 이론은 내가 필요한 것은 그냥 쉽게 잘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정보하고 기존의 정보하고 이게 맞다 그러면 어서 와 그러는 거예요. 역행 이론은 뭐냐면 내 정보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걸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경우 역행. 그 다음에 내 정보하고 이거하고 봤을 때 이게 더 좋네? 그러면 아예 내 정보를 없애버리는 거. 이런 게 이제 역행 이론이죠. 그러니까 망각도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인출의 영향력, 인출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의 인출에서 인출의 영향 요인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회상과 재인. 회상은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재인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자극을 주니까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쉽게 회상이 뭐냐? 야, 너 먹는 음료수 뭐 있지? 그럼 콜라, 뭐 사이, 뭐 코카콜라, 뭐 그다음에 칠성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회상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너 뭐 암바사가 뭔지 알아? 그럴 때 암바사는 드링크야. 그래서 알게 된 거 재인, 회상과 재인. 그러니까 회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인출의 영향이 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초 상기가 돼야 돼요. 이게 탑 오브 마인드. 자동차 그러면 현대 했다 그러면 현대가 최초 상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질수록 최초 상기에 올라가는 게 높이 있을수록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 자극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 인출이 잘 돼요. 애매한 자극, 중간 자극 이걸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극이 전형성이에요. 일관되게 유지돼야 된다 이거죠. 자극이. 그 다음에 이제 단서가 있으면 단서가 있으면 또 인출이 잘 돼요. 단서가. 무슨 단서를 제공하면 바로 또
인출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극이 아주 풍부하다. 그렇게 되면 인출이 또 잘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인출이 잘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리허설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우리가 기억이 저장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연산망을 통하거나 범주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다운 기억으로 우리가 기억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가능한 한 장기 기억화 해가지고 그게 운용 기억으로 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제가 오늘 이제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A4 용지 한 3장, 4장 정도로 제가 오늘 3장 정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소비자 행동 개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의 내적 영향 요인 중에 지각과정 1, 지각과정 2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이 정도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적어도 소비자 행동에 대한 기본 사안은 다 인지한 걸로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13주 차에는 제가 이제 학습, 태도, 개성과 라이프스타일. 이게 좋은 거죠, 이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어떻게 보면 아주 뭐랄까 편안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외적 영향 요인 중에 문화와 사회적 영향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외적 영향 요인은 문화와 사회적 영향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 사회 계층,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네트워크 환경과 소비자 행동, 이 3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회학과 관련된 내용도 많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면서 이해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제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 바로 문화죠. 문화. 그래서 이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신념이나 태도, 가치관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문화는 이제 학습과 모방을 통해서 전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본장에서는 문화의 정의하고 특성, 그 다음에 문화적 가치하고 또 소비자 행동 간의 어떤 관계, 이것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하위 문화, 중고 문화가 있고 하위 문화가 있죠. 하위 문화의 특성. 그 다음 또 이제 비교 문화, 이제 글로벌 마케팅에 있어서 비교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특히 이제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이 이제 집단이지 않습니까? 집단. 그래서 집단에 대해서도 한번 이 장에서 한번 서로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개념과 성격을 한번 보시죠. 그 문화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정의를 했어요. 린튼이라고 하는 학자는 학습된 행동과 행동 결과의 집합체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전달되는 거다. 그렇죠? 우리 이제 학습 경험을 통해서 대대로 전달되고 공유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근메인한 학자는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학습된 신념, 태도, 가치, 습관의 총체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직접 규제한다는 거예요. 그 문화 자체가. 그 문화 속에 있으면 그 문화 속에 있는 양태, 신념, 태도, 가치 이런 걸로 행동을 해야 그 집단의 문화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어떤 신념입니다. 신념. 그 다음에 태도입니다. 태도. 그 다음에 가치를 의미하고,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가치와 간섭, 생활 양식 등으로 나타낸다. 한국인의 문화, 일본인의 문화, 중국의 문화, 각각 문화가 다르죠. 그런 문화.
또 좋게 보면 그런 국가적인 문화도 있지만 그 안에 또 젊은 세대, 뭐 Y세대 문화, 뭐 그 여러 또 문화가 또 계층별로 또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 문화는 꾸준히 계속 유지된 게 아니고 이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갖는 겁니다. 이게 문화는. 그래서 요즘 이제 급속하게 뭐 과학의 진보 내지 이런 게 발달되다 보니까 문화도 이제 급속히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성세대 문화하고 지금 이제 젊은 세대 문화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라떼가 통하지 않는 시대죠, 지금. 썰렁한가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문화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회 내에서 수용 가능한 행동의 이해와 일체감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화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문화의 특성은 문화는 이제 비가시적이라고 얘기하죠. 비가시적. 문화는 직접 관찰되기는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죠.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은 추상성이죠. 예. 자연적이고 자동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화가 우리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알게 될 때에는 우리가 다른 문화적 가치와 관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출됐다. 비교할 경우에 내가 문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보면, 아, 한국에 문화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문화, 식문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주거 문화도 다르죠. 네. 우리는 온돌 문화였고, 뭐 지금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 식문화, 우리가 먹는 김치, 뭐 된장, 고추장 이런 게 다 우리의 식문화죠, 이게 다. 그런 게 다 다른 겁니다. 따라서 특정한 문화의 영향을 평가할 때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문화 특성을 지닌 사회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는 뭐다? 비가시적이다. 하나 이해하시고요. 또 하나는 문화는 뭐냐? 욕구를 반영합니다. 욕구.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 다시 말해서 문화는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의 내재적 욕구들이나 외재적 욕구들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문화로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생리적이고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욕구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인간 문제의 모든 국면을 해결하는데 순서와 방향, 지침을 줘. 그게 바로 욕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문화적 신념, 가치 등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계승되지만 특정한 신념이나 가치가 사회 구성원에게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할 때 이를 수정되고 대체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는 욕구를 반영하는데 그 욕구가 변화되면 문화는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거죠. 수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는 뭐냐? 학습된답니다. 학습. 문화는 다양한 사회적 기관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합습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적 기관이라는 게. 공식적 학습기관이 있을 수 있죠. 학교 같은. 그다음 비공식적 학습기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기술적 학습기관이 있겠죠.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식적 학습은 뭐냐면 학교나 가정교육을 통해서 하는 걸 공식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배우는 거죠. 사회 구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것. 그 자체가 문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적 학습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집단, 예를 들어서 뭐 친구라든가 TV 스타 등을 모범으로서 배우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제 비공식적 학습. 사실 비공식적 학습이 많죠. 예, 많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그게 문화를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학습은 이제 교육 환경 하에서 문화를 직접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경우, 문화가 뭐다 하는 걸 직접 가르치는 거, 기술적 학습. 그렇죠. 요즘 보면은 이 문화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공자학교란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15억이 넘는 인구가 전 세계에 중국의 어떤 사상 내지는 중국의 우월성 내지는 사회의 지구상에서 어떤 그 으뜸 존재라 하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문화를 전수하려고 엄청난 돈을 투자. 그게 바로 공자학당입니다. 공자학당. 우리 한국도 대학교에서 이제 공자학당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 바로 중국 문화를, 중국의 우수성을 전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 문화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장점 요소도 있지만, 그런 문화를 배운다는 장점 요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우리가 주체성을 다소 망각한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도 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문화는 보이지 않는 한 집단의 조정 역할을 하는 거죠. 강제성을 두는 거예요. 그게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화 습득은 그들 자신들의 문화 또는 선천적 문화와 문화의 학습과 다른 문화의 학습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문화 습득은 두 가지다 이거죠. 자신들의 문화, 그게 바로 선천적 문화죠. 그 다음에 다른 문화, 이렇게 해서 문화 습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자신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을 뭐라 한다? 문화화 그래요. 문화화. inculturation, 문화화. 새로운 문화 또는 외래의 문화를 확산하면 뭐라 한다? 문화이식, 문화를 옮겨받는다 이거죠. acculturation.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그 문화를 전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일본이 얼마나 많이 한국 민족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왜? 그 문화란 것 자체가 민족을 구성해주는 보이지 않는 틀이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소비자 행동과 심리에서는 이제 제품과 관련된 거니까 서로 이제 그런 문화를 서로 이식하기도 하고 문화를 전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문화를 알아야 그 문화에 맞는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뭐 문화를 강제로 전파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제품을 소개하는 마케팅 관리자들은 새로운 관습을 소비자가 수용하는 것을 돕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이식의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문화는 뭐다? 네 번째, 공유된다. 공유. 한 사람이 갖고 있고 소수가 갖고 있으면 그건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문화는 조직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사회적 압력에 의해 상대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 사회 내부의 다양한 사회적 기관들은 문화 요소를 전달시키며 문화의 공유를 현실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적 기관으로는 뭐가 있어요? 가족이죠, 가족. 가족이 가장 기반이 되는 문화 전수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중매체가 있고요. 가족을 통해 어린이는 소비자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가격과 품질의 관계, 상품 선호도의 확립, 습관, 그리고 다양한 촉진 메시지에 반응하는 적절한 방법 등과 같은 소비자 관련된 가치와 기술의 가르침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애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게. 또 학교를 통해서는 사람들의 사회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학습 기술이나 뭐 문화 역사나 뭐 애국심이나 시민정신 등을 가르친다. 이게 바로 문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대중매체는 문화 전달과 공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문화적 가치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기호 관습 습관을 형성시켜 주기도 한다. 그래서 대중매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화는 동태적이다. 정적이란 게 아니죠. 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하나의 동태적인 점.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런 사회적 신념이나 가치가 지속적으로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 소비자주의가 이게 강화되는 것도 그런 문화 변화 요소 속에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성의 지위가 향상됨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소비 문화도 주체 대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그래서 문화는 동태적이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는 여섯 번째 기능적이다. 이제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을 어떤 결합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이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은 문화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와 일치하는 행동을 할 것으로 가정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집단은 이런 문화의 기능을 바탕으로 안전적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 편안한 거죠. 그래서 문화 주체성이라는 게 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구성 개념을 보면 뭐 신념과 가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관습과 의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있겠죠. 법률.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문화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과 가치를 보면은요,
한 사회의 문화는 문화가 공유하고 있는 신념과 가치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신념은 명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즉 A는 B이다라는 인지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이거다 하는 것을 서로 문화인들이 함께 하고 있는 집단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언어를 구사해도 저런 뜻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가치는 이제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 개념으로 A는 B보다 낫다라는 신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는 다른 행위보다는 이게 우선한다는 그런 가치가 있어야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 속에는 이런 신념과 가치가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기업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신념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낫다는 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면 A기업은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는 이런 신념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낫다는 가치를 의미한다 이거죠. 가치를. 그래서 문화는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신념 체계와 가치 체계로 구성되며, 소비자들이 어떤 신념 체계와 가치 체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같은 대상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신념과 가치는 상품을 평가하고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굉장히. 그 다음에 관습과 의례가 있죠. 이건 이제 행동 양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관습은 한 문화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을 의미한다. 그렇죠? 미국인들은 아침 식사 시에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관습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오렌지 주스와 아침 식사에 별 관계가 없다. 우리나라의 서울우유도 주스 시장에 도전하면서 아침에 주스란 상품을 출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르다 이거죠. 의례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정기적으로 반복되어 발생하는 상징적 행동의 집합을 말한다. 그래서 장례 문화, 장례 의례도 저거죠.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돌이라든가 백일 돌, 그 다음에 이제 환갑, 예를 들어서요. 결혼 의례도 있잖아요. 결혼. 그 다음에 환갑, 진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우리의 하나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비자들의 수많은 소비 활동들은 의례적인 행위를 수반한다. 대표적으로 통가의례인 입학식, 졸업식, 생일, 결혼, 장례식 이런 관련 의례가 있으며, 다양한 상품의 구매가 이와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치장 의례도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집을 나가기 전에 몸치장을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선물 증정 의례는 또 어떻게 한다. 이런 게 각각 문화 속에 다 녹여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관습과 의례는 다양한 상품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과 동시에 사회적 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연결된다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은 좀 강제적인 거죠, 이건. 그래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자 규칙을 의미한다. 법률은 사회적 구성원들의 행동을 다스리고 실제 구성원들의 행동에 적용되어야 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가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낫다. 비교된다. 이게 비교.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한다 이거죠.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 가치. 그래서 우리는 이 법률로서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 문화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행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률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케팅 활동 역시도 다양한 법률에서 규대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여러 문화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에서는요, 차를 구매할 때 가격 할인 등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촉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가격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근데
독일에서는 엄격한 가격 관련 판매 촉진 활동에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뭐 내려주거나 하는 게 없다 이거죠. 그게. 왜냐하면 가격 자체도 신용이다 이게. 그 문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무조건 깎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그게 가치예요. 내가 제시한 가격은 내가 파는 가격과는 다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실은 이런 가격에 대한 인위적인 어떤 변동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가격 할인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가격을 낮춰주고 하는 것은 없죠, 사실은. 따라서 법률에 대한 이해는 해당 시장에서의 마케팅 활동 방향을 결정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 외에도 언어와 공유하고 있는 상징 체계라든가 신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문화를 구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개념이 뭐냐면 로키치라는 이제 학자가 가치를 어떤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나 최종 존재 상태를 다른 행동 양식이나 최종 존재 상태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다 선호하는 지속적인 신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동 양식이나 이제 최종 존재 상태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최상이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라 이거죠. 우리가 다른 데보다 낫다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존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를 우리가 향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항상 선호되는 그런 지속적인 신념이다. 그래서 따라서 가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기준이 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행동이 어떤 가치의 획득을 돕거나 방해한다는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가 이 소비 행위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어떤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어떤 가치 달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행동을 피하려는 방향으로 소비자 행동을 나타낸다. 그렇죠? 왜? 인간은 문화적 동물이니까요. 따라서 소비자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한 확인과 이해는 마케팅 활동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화적 가치의 측정은 문화는 뭐라 했습니까? 고정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업은 이런 변화를 빠르게 확인하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당도에서는 이 문화 자체도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왜? 옛날에는 지리적으로 거리적으로 이 민족들, 이 문화와 타 문화와 교류하는 게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지금 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유비쿼터스, 시공을 초월하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문화도 차별화보다는 또 이상하니 유사성화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는 게 또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측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문화와 관련해서 매우 광범위한 측정 기법이 사용하는데 이게 다 내용 분석법이라든가 현장 관찰법이라든가 로키치 RVS 등을 그런 걸 통해서 문화적 가치를 측정한다. 근데 문화적 가치는 사실은 이게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측정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내용 분석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 분석법. 내용 분석법은 어느 사회 내에서 사회적 문화적 변동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가령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성의 역할 내지 가족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변한가 알아보기 위해서 일정 기간의 연도를 설정하여 잡지, TV 광고나 기사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그 양상을 조사하는 방법이 대표적이에요. 이러한 방법은 마케팅 관리자뿐만 아니라 정책 위반자들도 많이 사용한다. 쭉 연도별로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사항들을 쭉 정리해 보면 문화가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문화 내용 분석법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관찰법은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자주 사용되어 온 방법인데 훈련을 받은 연구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사회의 표본을 선택하고 이들의 행동을 신중하게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후 관찰에 근거해서 대상의 사회의 가치라든가 신념 그리고 관습 등에 관하여 권론을 내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 배제된 이제 독립된 생활하고 있는 좀 뭐랄까요, 원시 형태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족들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이 가서 현장 관찰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나 특성을 보면서 인류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화 속성을 갖고 유지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은 순수한 문화를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반 서양인이 갖고 있었던 문화와 유사한 문화를 지금 아직까지도 보존하고 있다. 현장 관찰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해서는 조사자의 개인적 감정이 당연히 배제해야 되죠. 관찰 결과의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죠. 일반 마케터링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사항이 모두 관찰될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관찰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키치의 RVS. 로키치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개인의 행동, 태도, 판단을 이끈다고 보고, 그렇죠. 내 가치가 행동 중요하죠. 태도가 행동을 이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끈다고 보고 가치 측정과 관련한 객관적인 도구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로키치는 로키치 밸류 서베이 해가지고 머리 글자를 써서 RVS를 만드는데 이는 가치를 18개의 궁극적인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개의 도구적 가치로 구분해서 측정하고자 한 측정 도구다. 그래서 36개의 가치를 로키치가 제시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도표로 표다시 10-1 해가지고 가치 측정 항목을 제가 자료를 강의 교환에 넣어놨거든요. 강의 노트에. 여러분들 거기서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 RVS의 절반은 이제 목표를 다루고 있고요. 그렇죠. 목표를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수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단. 그러니까 수단적 가치라고 이해하면 되고 맨 앞에 있는 궁극적 가치는 이게 최종 가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개인적 목표 등 최종 존재 상태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18개의 궁극적 가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최종 존재 상태로 도달을 위해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측정하는 18개 도구적 가치 항목을. 그래서 응답자들은 중요성에 따라 각 가치들의 순위를 결정하거나 각 가치에 동의하거나 부정하는 정도를 등간 척도상의 응답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제 개인의 가치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유사한 궁극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갖는 집단들로 분류함으로써 어떤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마케팅 관리가 포피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복종적이라는 도구적 가치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개방적이라는 도구적 가치에 낮은 점수를 준 소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에 민감하겠네요. 가격에. 그 다음에 이들은 대체로 고급 가구점보다는 할인 가구점에서 더 가구를 구매하게 한다. 또한 자동차 구매와 관련해서 자동차의 디자인과 관련된 속성은 신나는 생활 또는 즐거움 등의 최종 가치에 관련되어 있으며 매연 배출량 속성은 세계 평화라는 최종 가치와 남을 돕는다든가 또 사랑하는 도구적 가치와 관련되는 것을 나타난다. 그럼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연비 배출량을 강조해 가지고 이게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RVS에 반영된 소비자 가치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RVS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수입된 소비자 가치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표적 세분 시장을 선정하고 또 이들의 가치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가치가 곧 우리가 문화라고 보시면 되죠. 문화의 한 부분이죠, 가치가. 근데 가치는 태도와 행동과 판단을 좌우한다 이거죠.
태도가 좋다 나쁘다죠. 그게 이제 행동에 옮기는 거죠. 행동에 옮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행동의 결과를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소비 행태의 거의 끝 지점과 함께 연결돼 있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 가치의 전략적 시사점을 간단히 한번 보죠. 문화적 가치 변화는 마케팅 관리자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변화가 새로운 소비자들을 형성해감에 따라 상품 기획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광고 그리고 마케팅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마케팅 전략의 많은 측면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또 이제 그 마케팅 관리자들로 하여금 어떤 상품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이런 가치 체계를 우리가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포함시켜서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